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석사, 중국 하문대학교에서 화학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화학생물학 연구자로서 나노 소재 기반 바이오센서 분야에서 연구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스페클립스 수석 연구원이자 Asian Australian Journal of Animal Science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학생물 분야 및 논문 작성에 대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학술지의 리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총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은현 박사의 강연이 끝난 후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Q&A 세션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에서 Ask Question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연 중에 혹은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질문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질문 남겨주신 질문들도 오늘 Q&A 세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에서 핸드아웃 전화 선정하기, 연구윤리, 글쓰기 팁, 연구 논문 홍보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cientific manuscript을 본다고 하면 보통 5가지 형태로 구조가 나와지고요. 이 구조는 IM, RAD structure라고 합니다. 물론 저널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보통 인스트럭션 파트에는 우리 목적을 소개하고 그리고 실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들을 소개를 하고요. 메소드 파트는 보통 중간에 들어가지만 일부 저널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SI, Supporting Information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Research and Conclusi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Discussion Part는 보통 1이나 아니면 2 paragraph 정도를 작성을 해서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총평 플러스 앞으로의 방향과 suggestion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컬렉팅하면서 겪었던 limitation 파트를 이제 description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파트가 다른데 첫 번째 인트로덕션 파트는 우리 왜 연구를 진행하는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보통 이 인트로덕션 파트를 빠르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를 나와 비슷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따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메소드 파트를 참고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설트 파트를 들어가면요. 리설트에는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이제 답을 달아주시면 되고 디스커션 파트에는 내가 다 찾은 답의 의미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파트에는요. 여러분의 전체적인 이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소개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란 얘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센서 쪽이니까 이 바이오센서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럴 인포메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넣는 이유는 이 논문을 읽을 때 아예 정보가 없는 사람들, 즉 비전공자도 처음부터 이 논문을 봤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올 이제 여러분들의 가설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연구와 현재 연구 혹은 산업과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 파트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약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기기가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넣어주셔야 되고 리서트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은 데이터들을 예쁘게 피겨나 테이블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 파트에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실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달아주시게 되고요. 처음에 원고를 작성하실 때 내가 처음에 기재했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목에서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 내용은 그 효과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에 대한 혹은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좀 혼란을 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하고 싶은 내용과 제목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목을 설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읽는 상대가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충분히 읽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글을 적을 때 팬시하게 적는 것이 여러분들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글에서는 분명히 명료하고 간단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하되 배경적인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아예 지식 정보가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혹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뷰어가 되어서 많은 논문을 접하게 되면은 모든 문장들을 세세하게 끊어가면서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즉 연구자들은 이 논문을 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쓴 논문의 논리, 즉 결론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싶어 해요. 따라서 글을 복잡하게 쓰는 거는 전혀 여러분들의 어떤 연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CCC 타입이라고 하는 포맷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할 때 이 CCC 타입을 작성하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리서치 파티에 들어가는 작은 단락들을 조금 작성하기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글에 대한 문맥을 맨 처음 문단에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단 다음에는 내가 주요하게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겠죠. 어떤 것을 발견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마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클루전 파트. 당연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결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논문의 제목과 일치하는 방향성이 얻어졌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CCC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논문 Introduction, Result, Discussion 파트는 CCC에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리서트 파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각 섹션이 있잖아요. 그 섹션에서도 무조건 CCC 포맷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큰 줄기에서 따라 나가다 보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글이 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그재그 포맷이라고 해서 글이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퀘스천을 달게 돼요. 따라서 이런 포맷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하고자 했던 맨 초기에 달았던 타이틀과 내용이 일치하게 달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쓸 때 우리 하나의 전공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거를 A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B라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면은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이걸 써주는 게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명료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면 그 전공 단어는 이 논문 한 편에서는 무조건 A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나중에 B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저자는 왜 B라고 표현했는지 굳이 A와 B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적인 단어 부분이 있다면 하나로 통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앱스트랙에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 역시 CCC, 아까 CCC 폼을 말씀드렸죠. 글의 가장 큰 맥락, 그리고 내용, 그리고 결론 부분들을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 어떤 부분은요, 앱스트랙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을 인트로덕션 파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작성해도 물론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만 그것이 결국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앱스트랙에 들어가는 표현 방식과 인트로덕션이나 혹은 리서치 파트에 들어가는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글의 포맷은
CCC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을 작성하실 때요. 첫 번째 내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이 인트로덕션 파트는 매뉴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거의 2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를 잡고 작성하게 되는데 그만큼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컬렉팅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부문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만 보면은 이 인트로덕션 파트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인트로덕션 파트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참고문헌들을 읽고 그거에 대한 비판 혹은 평가들을 다 달아주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연구가 기존의 논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갭, 즉 내가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벨티를 찾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갭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연구들 4편이나 최소 5편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요. 기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리미테이션과 내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 혹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갭이라고 인트로덕션 파트에 분명히 명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혹은 리서치 파트뿐만 아니라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 부분, 즉 산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아카데믹 리서치 필드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로덕션 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갭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갭을 작성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논리력이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론 부분에 다양한 피규어들을 넣게 되잖아요. 사실 글을 작성할 때 논문에서의 피규어와 테이블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규어를 작성할 때 컬러라든가 그 컬러의 패턴 혹은 우리 명도, 색도 그리고 글씨 뭐 스타일 혹은 글씨 두께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서치는 결국은 피규어와 테이블들에 대한 해석인데 논문 전체 한 편을 가장 빨리 먼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게 피규어와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아마 보실 때도 먼저 타이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애스트랙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피규어들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논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 피규어와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이 인트로덕션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갭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갭 부분이 충족이 되었느냐.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는지, 그러면 할 수 없었다면 다음 연구에서는 뭘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해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디스커션 파트와 이제 리설트 파트를 혼동해서 쓰시게 되면은 디스커션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해설적인 부분이 리설트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보통 리설트와 디스커션은 같이 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눠서 했을 경우에 내가 쓴 이 문장이 디스커션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지 리설트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디스커션에는 단지 수치화된 거를 해석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글을 작성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가장 먼저 볼 때도 제목, 요약, 그림, 우리 가장 먼저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당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구체화되어서 아웃라인이 잡혀야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도 방향성을 쉽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셔야겠죠. 보통 논문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는 최소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분들과 다 함께 검토를 하면서 혹시 내가 빠뜨리는 기호가 없었는지, 오탈자는 없었는지, 문맥적인 표현으로 안 맞는 건 없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저널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저널을 선택할까? 이것이 이제 퀘스천에 따라오는데 보통은 여러분의 저널을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IF라는 수치를 많이 아세요. IF는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저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IF는 논문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논문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화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IF가 그 연구의 어떤 절대적인 평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AQC라고 하는 우리 논문을 출판할 때 드는 비용, 당연히 저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출판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출판할 때 그 저널과의 특성, 즉 스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논문에서 우리 리젝션 레이트라고 하는 억셉턴스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 비율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논문과 연구와 적합한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제가 겪어본 많은 연구원들이 사실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는요. JCR이라는 곳에서 매년 6월이나 7월쯤에 발표를 합니다. 이미 발표가 나왔어요. 2020년도 임팩트 팩터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 임팩트 팩터는요. 이 전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전 2년치에 대한 출판된 논문 수 그리고 이 논문들이 각각 인용되어진 수를 나눠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큰 오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막 만들어진 신생 학술지의 경우, 즉 3년 차가 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임팩트 팩터는 논문 수 대비의 사이테이션이기 때문에 사이테이션이 많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그 아티클이 무조건 품질이 좋다 혹은 연구 성과가 좋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JCR 자체에서도요. 이 JCR에서 발표한 이 계산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계산법인데 이 계산법이 너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내놓습니다. 근데 일부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학술지의 경우 IF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오픈 액세스는 여러분들이 APC라고 하는 그 출판료를 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논문입니다.
도서관이나 특정 기관을 통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논문을 얘기하는데요. 요즘 이 오픈 액세스가 IF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기관을 통하지 않고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F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오픈 액세스가 현재로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 오픈 액세스를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저널, 두 번째는 약탈적인 저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널이라고 하면은 우리 SCI나 SCI 1호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학술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서 우리 조금 논문 피어 리뷰 시스템이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의심되는 곳을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데 이 약탈적 학술지의 비율 중에서 오픈 액세스의 비율이 4개 중에 3개입니다. 일반 학술지는요, 5개 중에 하나만 오픈 액세스입니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출판을 한다면 이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인지 일반 학술지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디터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에디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에디터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저널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연락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연락하셔도 가능합니다. 에디터들한테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코프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이 논문이 약탈적 학술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한국 사이트 중에 세이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기관에서 만들어서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 기관에는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되는 것들을 리스트화 해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내가 내고자 하는 학술지가 일반 학술지인지 확실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검색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Q&A 섹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직접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액세스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 액세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코로나19 첫 번째 연구 논문이 사실 오픈 액세스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2019년 3월, 즉 코로나19가 터지기 한참 전에 이미 게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가 연구를 받고 진행하는 모든 논문들은 오픈 액세스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나라에서 만든 공개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모든 논문들이 점점 더 일반 학술지에서도 오픈 액세스로 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할 추세로 보여지고요. 오픈 액세스 자료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로 여기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만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적인 장벽을 조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IF, 임팩트 팩터가 있다고 했죠. 임팩트 팩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JCR, SNIP, ES 모두 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논문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어느 정도의 평판인지 궁금하다면 임팩트 팩터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셔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널을 각각 들어가시면요. 이 저널을 어떤 거를 목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저널은 ACS 인펙션 디지즈라는 이제 저널이고요. 이 저널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저널에 대한 스코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코프 들어가시면은 어떤 분야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에디터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이메일 여기 보시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임팩트 팩터에 대한 정보도 있고, 사이테이션이 그동안 얼마나 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저널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선택할 때 각각의 저널에 들어가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저널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논문들의 경향은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훨씬 더 적합한 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논문 출판하실 때 임팩트 팩터 외에도 여러 가지 출판 요소가 있는데, 논문의 출판 시간도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논문 출판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학술지 같은 경우는 물론 분야마다 다릅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학술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은 잡으셔야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요. 그 논문에 대해서 나오는 가설들을 입증하는데 1년,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아니면 국제학술지에서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학위 논문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논문을 마쳐야 된다면 이 논문 출판이 빨리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저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논문을 출판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각각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논문들, 최신 논문들 한 5, 6개 정도를 보시면요. 서브미션 된 데이트, 뭐 2021년 9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전 되어서 억셉된 최종 날짜 2022년 6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들의 평균적인 기간들을 보시면 이 학술지에서 출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APC 같은 경우는 출판 비용 같은 경우는 컬러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뭐 페이지 넘버가 많으냐 아니냐, 혹은 오픈 액세스냐 아니냐, 기타 등등에 따른 요소로 달라지는데, APC는 보통은 이제 에디터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오고요. 아니면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출판하시기 전에 5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리젝이 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5가지, 내 연구 가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가 현재 나와 있는 리터리처 리뷰를 어떤 갭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산업과 내 연구가 어떠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저널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연구 논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논문 선택할 때 제가 acceptance paper의 비율, 그리고 reject paper의 비율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학술지 같은 경우는 20% 아래의 비율로 보통 accept이 됩니다. 즉 10개의 논문이 서브미션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나 2개 정도의 논문만 최종 출판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체크박스 해놓은 것들을 보시면 보통 20% 내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내 학술지도 보통 SCI나 SCIE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젝션 비율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 중에 아까 제가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학술지 같은 경우는요, 보통 50% 혹은 20%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학술지를 한번 억셉턴스 비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합한 저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팩트 팩터는 JCR에서 매년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정보를 최신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 외에도 우리 SJR이라고 해서 논문에 대한 평가를 다룬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인덱스 넘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JCR에서 나온 IF의 기준과 여기 SJR에서 나온 기준과 순서나 아니면은 어떠한 인덱스 넘버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떤 큰 변화를 느끼진 않고요. 이 논문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Q1이라고 지금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논문 보실 때 임팩트 팩터 몇, Q1, Q2 라고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Q1은 Q1부터 Q4까지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Q1이나 Q2는 보통 우리가 탑티어 저널이라고 하고요. Q3나 Q4 같은 경우는 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Q1이나 Q2로 한다면은 조금 더 평판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트 스코어라고 해서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어지는가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사비어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출판한 논문 학술지가 더 많은 인용의 기호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논문이 인용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저널 가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스프링걸 저널 섹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저널을 검색해 보시고 이 저널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각각 보시면은 저널이 SCI나 아니면 다른 넘버들을 확인했는지 여러분들이 퍼블리케이션 되는 타임이 여러분들과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항목들을 그대로 엑셀이나 다른 파일에 출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으로 두고 있는 뭐 3가지나 4가지 정도의 학술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OX 박스를 닫아두시면 내가 연구한 분야가 어떠한 학술지에 내는 게 적합한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박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력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구 윤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윤리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기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논문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지인이라고 해서 저자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참고 문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우리 표절이라는 부분에 연구 윤리에 이제 부당 행위로 걸립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대에서도 이런 이슈가 언급이 되었었죠. 한국과학기술의 그 연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 부정 행위가 2번째로 많은 게 표절입니다. 표절. 표절은 내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를 우리는 완전 표절이라고 하고요. 혹은 내가 일부를 논문의 일부 단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만드는 경우도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출판한 논문인데 똑같은 저자니까 같이 써도 되겠지라고 해서 쓰면은 그것도 자기 표절에 걸립니다. 표절은 그러면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단어가 겹치면 표절이라고 하고, 한국은 사실 기관마다 조금 가이드라인이 다르고요. 우리 많이 쓰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3어절 정도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보통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절은 여러분들 단어 하나만 바꾼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내 언어로 바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표절이 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트랙션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논문이 이미 출판이 됐다면 학술지에서는 여러분의 논문을 리트랙션, 즉 다시 철회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철회 과정은 이 철회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 출판하고 나서 다른 타인에 의해서 이제 의심이 되어져서 접수가 되고 나서 표절 심의가 검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논문사 자체마다 직접 이제 검토를 통해서 표절이 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논문이 표절이 되게 되면 하나의 논문만 철회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다른 더 많은 논문을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지에서 하나의 논문을 만약에 철회를 했다. 2022년 줄라이에 나왔던 어떤 1번 페이지에 있는 논문을 철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철회된 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논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리트랙션이라는 단어만 붙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철회된 논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 논문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펀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지원을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런 조건들도 당연히 보게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커리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절은 우리가 최대한 반드시 이제 걸리지 않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표절은 보통 언제 진행이 되냐 하냐면요. 모국어가 아닌 사람,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즉 영어를 기존 문구에서 참고 문헌에서 인용을 하는 기술, 패러프레이징 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단어만 바꾸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게 되면 연구 윤리 표절에 걸리게 되고요. 혹은 논문을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표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표절을 하게 되면은 연구에 대한 신뢰성이 반드시 논란이 되게 되죠. 이 연구 윤리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참고한 논문의 참고 문헌을 모두 달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인트로덕션 파티에다가 내가 이 논문에 대한 참고문을 달았어. 그러면 리설트 파티에서는 다시 안 달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2번이든 3번이든 내가 그 논문을 참고했다면 논문의 원문을 출처를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패러프레이징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패러프레이징은 단순히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는 같되 내용을 순서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시면 이런 카피킬러 사이트, 지금 제가 참고한 거는 여기 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카피킬러를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성한 논문이 얼마나 몇 표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도 한 글자 혹은 한 문장도 못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글쓰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글을 쓰실 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걸 순서대로 넣을지 그거에 대한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변 동료나 아니면 가상의 인물을 세워두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내가 먼저 구두를 설명해 봅니다. 구두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더 논리적인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글을 쓰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진행하지 않고 하는 거랑요. 직접 내가 말로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 거랑 글의 논리 순서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시간을 정해두시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였다라고 한다면 밸리데이션 하기 전까지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거 논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30분이나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시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가 다 컬렉팅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글을 쓰실 때 최소한 내가 500자는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글을 한 문장 썼어요. 다음날 글을 또 한 문장 썼어요. 근데 이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하려면 내가 어제 갖고 있던 사고의 논리와 백그라운드와 다음날 가지고 있던 사고의 논리와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글이 어색하게 연결이 돼요. 따라서 최소한 우리 한 문단 정도, 한 문단에서 2문단 정도는 한 번 쓸 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즉 500단어 정도가 되면요. 우리 리서치 파티에서요. 하나의 연구 섹션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글을 쓰실 때 나 처음부터 완전 완벽하게 주어, 동사, 부사 이런 거 다 맞춰가면서 써야 된다. 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어로도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우리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편하게 글씨를 두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말이 어색하거나 오타가 난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 작업을 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무조건 완벽한 문장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일단 단어 식으로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그 문장에서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단은 지나가시고 그 다음 문장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한국어라도 표시해 두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영문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윤색을 한다거나 할 때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내가 원래 뭘 말하고자 했는지 나중에 글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먼저 단어식으로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3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참고 팁을 내주셨는데 특히 이 3분은 글을 쓰는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글쓰기로부터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들의 공통점은요. 무조건 글을 쓸 때요. 그 하나하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행복하다는 단어를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우리 영어로 친다면은 뭐 동의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다시 확인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단어, 영어 단어 중에서요. 단어 짱 중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 말고 우리 인쇄로 된 단어 짱 중에서 그 동의어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영영으로 된 동의어 단어 사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increase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increase와 관련된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들이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어떤 게 더 적합한 표현인지에 대한 오류를 여러분들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선행돼야 될까요? 글을 많이 읽는 게 여러분들 글쓰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글을 어떻게 많이 읽으냐? 효율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논문의 제목을 보시고 가장 먼저 앱스트랙을 보시잖아요. 앱스트랙을 보고 내가 논문을 읽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질문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 그 한 가지를 먼저 후루룩 읽어보면서 그걸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면 그 두 번째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다시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이나 아니면은 리서트 파트도 있는데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읽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분야의 논문을 뭐 나는 5편, 10편 정도 읽었고 이 방향이 어떤 건지 알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스킵하면서 읽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작성하고 나서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익숙치 않아 합니다. 자기 논문 홍보하기를요. 여러분들 논문을 홍보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컨퍼런스에 발표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논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홍보할 수가 있는데요. 우연하게 뭐 인터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각각의 다른 전문가 분야를 만나서 내 분야를 소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논문을 출판했다라고 한다면 그 논문에 대해서 적어도 1분 정도 이 가상의 대상이 할머니나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연습해 보십시오. 1분 정도? 뭐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도 다다다다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전문가를 만나던가 아니면 새로운 연구자를 만났을 때 내 연구 분야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 홍보하기 중에서요. 이메일로 연구 논문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논문이 출판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논문을 각각 이제 같이 쓰신 분들 외에도 팀원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메일을 작성을 하셔서 글로 하는 곳이 아니면 소속된 곳이 있다면 전체 이메일을 뿌리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이메일을 쓰실 때는 이메일의 논문의 목적은 뭐고요, 무슨 방법을 했고요, 결론은 뭐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어떠한 연구자나 아니면 동료로부터 협업의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 외에도요. 여러분들 이메일 쓰실 때 아래에 서명란이 있잖아요. 나는 너는 누구누구고 내 이메일은 뭐뭐고 소속은 어디고 이렇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통 회사 로고를 많이 다시는데 회사 로고 외에도 여러분들 링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링크를 거셔서 가장 최신에 나온 논문들을 여러분들 이메일에다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NS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SNS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뭐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NS를 이용하시면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로부터 또 인터뷰의 기회라던가 아니면은 협업의 기회가 얻어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논문을 출판을 하실 때마다 직접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십니다. 이러이러한 논문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다 정도만 올리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일보에서 이 전문가를 찾을 때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분을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언론계로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전문성을 또 많이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연구 논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리키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리키드는 여러분들이 약간 레즈메처럼 모든 연구 업적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소속이나 아니면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교수나 아니면 연구자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각각의 사이트에서 이 오리키드 넘버가 있습니다. 이 오리키드 넘버를 누르면 그 사람이 참여했던 모든 연구 결과물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키드 넘버를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들어가셔서 개설을 하시고 개설하는데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무료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하시고 나서 앞으로 내가 출간되는 논문에 대해서 모두 다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의 논문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홍보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도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퀘스천 마크에다가 이제 클릭해 주셔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제 질문된 세부 내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등록하셨을 때 질문을 남겨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 질문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박사님, 논문 네. 주제 선정과 연구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우리 리트레처 리뷰 할 때 갭을 어떻게 확인하는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구 논문을 주제를 설정할 때 만약에 지도 교수님 있다면은 반드시 이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하겠지만 지도 교수님이 아니라 나 주체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참고한 논문들 한 4-5가지 정도가 이제 참고 논문을 보실 수 있고요. 그 4-5가지와 이제 현지 아카데미 외에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점들을 직접 보시거나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갭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내가 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논문은 2가지의 노벨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노벨티,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거.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실험적인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 이 2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갭을 찾아서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노벨티를 만드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퀘션 박스에 질문을 남겨주신 선생님 계신데요. 패러프레이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표절로 간주하는지. 네, 그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용 문구 중에서요. 어떤 사람의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인터뷰 내용들은 그걸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문으로 씁니다. 그대로 원문으로 쓰되 따옴표 표시와 그리고 레퍼런스나 아니면은 이 인터뷰어가 누군지에 대한 표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과학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논문 그 사실적인 것들 서술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패러프레이징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쓰신 다음에 레퍼런스만 표시해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절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분이 다른 질문도 하셨는데 아까 그 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영 동의어 단어 사전 이름이나 박사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 사전의 이름이나 뭐 어디 출판사에 출판된 사전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지금 저한테 이 사전이 없어서 제목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그 실러버스를 나타낼 수 있는 그거 단어 쓰신 다음에 실러버스 치시고 이제 딕셔너리 영문 단어 이제 영어 쓰시면은요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란색 영어 단어 사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영어 사전이 종이로 된 것도 팔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소스로 이제 이북처럼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독하시면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처음 부분에 설명해 주셨던 CCC 중에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컨텐츠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CC는 한 단락에서 사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CTC는요, 전체적인 구조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절트 파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구조에서도 CCC가 적용이 되고, 앱스트랙에 들어가는 그런 한 단락에서도 CCC가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전체적인 이 글에 대한 뷰를 한번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리서치 파트다라고 한다면 리서치 파트에서 어떤 파트에 내가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목적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얻은 데이터에 대한 컨텐츠가 들어가겠죠. 어떤 수치가 높았고 어떤 그룹에서 낮았고 이걸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근거로 다른 논문의 리트레처 리뷰에 참고했던 것들을 설명을 달아주면서 풀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주고 나서 끝 아니냐?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상 컨클루전 파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컨클루전 파트가 전체 논문에서도 컨클루전이 있지만 각각의 세부 요소에서도 컨클루전 파트가 있습니다. 앱스트랙에서도 컨클루전이 있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그 논문 리저트 파트에도 각각의 컨클루전이 들어갑니다. 즉 내가 한 연구의 1번이나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컨클루전이 들어가야 되고 이 컨클루전의 내용은 처음에 내가 썼던 타이틀과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학술지를 임의 취약하는데 ISO 4 스탠다드를 참고하는 것 외에 다른 규칙 같은 게 있는지,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에 투고해도 되는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을 작성하는 스타일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PA라는 게 있고 AMA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널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저널은 APA 스타일을 따릅니다. 우리 저널은 AMA 저널 스타일을 따릅니다. 라는 문구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구를 확인하시고 APM이나 AMA 저널 스타일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AMA 같은 경우는요. 의학 저널, 즉 화학이나 생명공학에서 많이 쓰고요. APA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저널 스타일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 글의 포맷 스타일, 뭐 타임스 뉴 로만인지 아니면은 뭐 폰트는 12인지, 11인지, 글이 띄어쓰기는 1.5 강력인지 이런
고정된 형식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내용을 전원에 투고해도 됩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표절에 걸립니다. 자기 논문 표절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가 한 연구 논문을 학위 논문과 보통 한국이라 그러면은 한국어로 작성이 되고 국제저널이라 그러면 영어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무방하게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표절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출판하시는데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절에 관련돼서 질문이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어 논문 표절은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논문 표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논문 표절률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나와야 괜찮은 건지 아니면 표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표절은 그리고 죄송해요, 박사님. 그리고 Material Science라는 생물학 분야에서는 꽤 표절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아마 그 표절률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질문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인 수치화된 2% 아래여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마다요, 학기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학교 기관마다 10% 아래, 아니면 20% 아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20% 아래, 박사학위는 10% 아래인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뭘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머 에러 같은 경우도 우리 패스그라이먼 같은 경우 표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따로 나오고요. 카피킬러도 그렇고 각각의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두세 개 정도 한번 셀렉을 해서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절이라고 나오는 그 결과에서 부분에서 그 전공 단어 부분에 대한 단어가 셀렉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퍼센트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신진 연구자 분들이시라서 영어로 논문 작성하는 거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영어 논문 쓸 때 단어 선택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단어 선택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논문 작성할 때 보통 한국어로 먼저 작성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때 증가한다라는 건 비즈니스도 있고 엔스먼트도 있고 앰플리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인프레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향상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향상된 걸 얘기하고요.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향상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동의어 관련된 검색하는 플랫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서 예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게 뭐였죠? 질문이? 논문 작성할 때 한국어로 보통 작성을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어로 작성했다가 그다음 영어로 그걸 번역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어로 직접 작성하는지. 네,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쓰시고 영어로 이제 교정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어로 쓰셔도 물론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한국어로 쓰신 다음에 영어로 쓸 경우에는 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 표현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어색하게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에서 영어로 교정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나는 영어가 안 돼서 한국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쓰시는 한두 번의 정도의 트라이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 시간적인 문제와 그리고 어떤 언어 전달에 있어서 뉘앙스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두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지금 저희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논문, 이제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지금 리뷰어 역할도 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관련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논문을 리뷰하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뭘 위주로 보통 리뷰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또 저널마다 조금 특성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공계 같은 경우는요, 피겨 1을 보시면 이 논문의 페이퍼, 즉 원리 부분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겨 2나 아니면 맨 마지막 피겨를 보시면 맨 마지막은 보통은 밸리데이션이니까 그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피겨만 봐도 논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이제 제목 그리고 abstract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디스커션 파트. 얼마나 해석을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봤느냐를 저는 주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 데이터가 매칭이 되는 데이터로 표시를 해놨는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B인데 이 사람은 A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B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빠지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요. 만약에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A였는데 데이터 상에서는 B도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둘을 둘 다 언급을 해주시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A였다면은 A가 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레퍼런스를 덜어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커션 파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트로덕션 파트에는 보통 참고문은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를 읽어가면서 그거를 자세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리터레처 리뷰라고 한다면은 그냥 썸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썸머리가 아니라요.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사고로 그 논문에서 가지고 있는 허점, 즉 리미테이션을 밝혀낼 수 있느냐이 나의 그 스킬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파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냥 썸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논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평가해 준다라는 의미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문의 타당성, 신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러프라이징 관련돼서 질문도 하셨는데 이거는 충분히 강연중에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의 경우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인데 국제 학회에서 발표한 석사 논문을 국내 학회지에 발표해도 되는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연구 논문이 똑같고 그거를 언어만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표절이 걸려요. 자기 표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떤 거를 바꿔서 내용적인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시각이 바뀌어서 다른 시각으로 서술을 한다면 그거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션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질문이 있는데 답변을 다 못한 부분 때문에 박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혹시 공유해 주셔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 네. 그러면 분들께서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메일 주소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한번 이메일 주소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YSHG 네이버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챗박스에
교수 박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M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오늘 송은현 박사님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해주시면 아마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와일리 리서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강연 종료 후 1일에서 2일 정도 후에는 교육 다시 보기가 가능한 비디오 링크와 오늘의 발표 자료 그리고 강연 참여 수료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포함됐을 텐데요.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세션의 주제를 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